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 마음 졸이셨던 학부모님 역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전략입니다. 잠시 뒤에 올해 수능 분석과 놓치면 안 될 입시 전략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사우디의 실질적 최고 권력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입주한 한남동 관저 첫 손님으로 초대해서 확대 단독 회담에 오찬까지 함께했고 재계 총수들도 총출동했는데 사업 규모 수백 조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무관치 않겠죠.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는 이 내용도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지난해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영어와 수학,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초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는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나 다양한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이 공개회의에서 MBC에 대해 사실상 기업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와 기자협회는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5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야당에 대한 기획공작 수사라면서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으로 분류되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이들 기관과 참사 사이의 연관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를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루나 폭락 전 신 대표가 고점에서 처분에 거둔 차익 1,400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했습니다. G20 만찬장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설전을 벌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습니다. 캐나다 언론은 트리도 총리가 시 주석에게 과거 중국의 캐나다 연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른바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만큼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영어와 수학,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재수생을 비롯한 졸업생 응시자가 10명 중 3명꼴로 26년 만에 최다였던 올해 수능. 원서를 접수한 50만 5천여 명 가운데 실제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45만 400여 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10.8%의 결시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계도가 축소되는 반면 어떻게 하면 체감 연계도를 올릴 수 있을까? 체감 연계도를 올림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교사들도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쉬웠고 수학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최고 난도 문제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표점 만점자가 147점이었는데 9월 모평에서는 145점으로 다소 내려갔거든요. 지난해 표점 꼭대기보다는 다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하지만 실제 수험생이 느낀 체감 난이도는 달랐습니다. 영어와 탐구 영역이 어려웠다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좀 많이 어려웠고 특히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어도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수학은 좀 할만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탐구 과목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가지고 작년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입시학원에서는 국어 영역에서 기초 대사량을 다룬 17번 문제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고
절대평가인 영어가 지난해 수능은 물론 모의평가보다도 대폭 어렵게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을 거쳐 다음 달 9일 배부합니다. 주말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선택 과목 간 점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수학이 당락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인데 통합수능 2년차 입시 전략을 김연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차는 국어가 2점, 수학이 3점입니다. 똑같이 만점을 받아도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출제 당국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를 현재와 같이 조정하지 않으면 쉬운 과목을 택하는 학생들이 또 유리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선택 과목을 하나의 영역 점수로 산출하는 방식을 택할 때 지금 지적하신 유불리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사실은 좀 어렵다. 실제 올해 수능도 선택 과목 간의 점수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상위권에선 수학의 미적분 표준 점수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이른바 문과 침공으로 불리는 이과생 강세 기조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과생은 수시 전략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합수능 2년차에 N수생 비율이 역대 최대였던 만큼 입시 전문기관들의 등급 예상치도 변동성이 있어서 대학별 고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통합수능 2년차에서 수능 등급의 어떤 그 예측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빗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수능 체제를 못 맞췄다라고 또 비관을 하면 어떤 그렇게 하면서 시험장에 안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제를 했으면. 또 대학과 학과별로 교차 지원 시 탐구 영역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지원 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하면서 지자체와 입시 기관들이 주최하는 대입 설명회들도 온 오프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이번 수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러지는 세 번째 수능이었습니다. 전국의 50만 수험생들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일단은 홀가분한 마음일 텐데요. 자, 수능이 끝난 뒤 거리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혜리 기자. 네,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윤 기자 뒤로도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거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이곳에 하나둘 더 오면서 이곳 홍대 거리는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고요. 상점마다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홀가분한 기분으로 밀린 영화를 찾아보거나 친구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등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수능을 준비해온 만큼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을 텐데요. 수험생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너무 후련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일단은 집 가서 쉬고 싶은데 롯데월드로 할인되니까 가고 싶어요. 진짜 고등학교 다니는 게 모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너무 후련해요. 저 세븐틴 콘서트 가고 싶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수능인 만큼 거리의 풍경도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경찰 인력이 곳곳에 많이 배치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 남짓 지난 만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커진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저녁 8시부터 마포구청장과 소속 직원 120여 명이 홍대의 다중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의 안전거리 확보와 질서 유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홍대와 강남, 부산 광안리 등 수능이 끝나고 사람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전국 70여 개 지역에 경찰관 700여 명, 26개 부대를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은
17개 시도별로 수능 대비 인파 밀집 사고 예방 합동 점검을 벌여 안전 대책이 적절한지 사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를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네, 수능이 끝났습니다. 시험은 끝났지만 대학 입학까지 수험생들이 넘어야 할 관문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번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앞으로 입시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김원중 강남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 이 수능 난이도가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네. 자, 교육과정평가원은 불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조금 쉬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게 선생님들이 풀어보신 난이도가 다르고 학생들이 풀어본 난이도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난해만큼 어려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섭섭한 게 뭐냐면 네. 불수능이냐 물수능이냐는 이제 그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면 참 섭섭해합니다. 근데 네. 난이도를 쭉 봤을 때는 국어가 작년에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좀 쉽게 나온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편에 속할 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영어의 경우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정도 난이도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워낙에 불수능 이야기를 많이 했기 예. 때문에 학생들이 느꼈을 때 현장에서는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느낄만 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학생들은 이번에 영어하고 또 그 탐구 영역이 좀 어려웠다 이런 반응을 네네. 만나본 학생들 얘기하던데 이거는 각자가 느끼는 그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올해 수능 치르는 재학생들 하면 3년 내내 마스크 끼고 수업을 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뭐 원격 수업하느라고 제대로 수업 받지도 못하고 이랬던 세대인데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진 측면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분명히 그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긴 한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코로나 세대라고 해서 예. 평가원에서 일부러 그거 맞추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보통 우리가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시험이 실제 테스트 차원도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걸 감안하고 출제했기 때문에 뭐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예, 어렵게 느낀 친구들은 물론 있겠죠. 네. 예. 주요 과목 위주로 이제 과목별로 조금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1교시가 국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어를 잘 봐야 뒷시험에도 이제 영향을 잘 미칠 텐데. 네. 자, 국어는 학생들이 실제 만나보신 학생들 평가는 어떻습니까? 학생마다 좀 다르긴 네. 한데요. 그래도 이제 시험을 좀 잘 볼 만한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이거 변별이 되겠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쉽게 느낀 친구들도 있지만 또 17번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이 결합된 문제인데 제가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봐도 이게 국어 문제다라고 하면 네. 순간 판단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학생도 분명히 어렵게 느낄 만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17번 문제가 네. 킬러 문제였다. 예. 네, 그러면은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한 문항 한 문항 분석할 때는 쉽다 어렵다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구성 안에서 학생 풀다 보면은 이제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수학하고 과학이 섞인 지문이다 그러면 이게 좀 이과 학생들이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별로 상관이 없나요? 네, 분명히 뭐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보다는 유리할 수는 있는데 또 제가 또 학생 입장에서 또 보려고 해도 막상 국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어렵게 다가온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풀어보셨습니까?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저도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예전에 저희 아이 시험 볼 때 문제 풀어봤는데 제 시간에 저도 풀기 참 어렵게 국어가 참 지문도 길고 어려운 그런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자, 당락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과목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수학을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네, 수학은 맞습니다. 올해 어땠습니까? 이 수학의 난이도가 전년과 비교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실제 점수대에 따라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공통 문항에서 준킬러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킬러 문제는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는 좀 쉽다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중상위권 내지 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많은 학생들의 인문계 학생들이 크게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꼈고 또 최상위권의 킬러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줄어들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끼다 보니까 결국은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수학이 역시 표준 점수도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냥 봐도 어렵고 시간도 가장 많이 들이는 과목이 수학인데 또 어렵게 느꼈으면 얼마나 또 시험 보면서 마음을 졸였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절대평가인 영어도 좀 보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하면 1등급을 받는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항상 이게 난이도가 크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작년이 좀 어려웠고 또 그 전해는 약 12% 이상이었거든요. 작년에가 한 6.25%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흔히 이제 반토막 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이번 이 직전 시험이 구평모의고사에서는 15.97%였어요. 너무 쉬웠어요. 16% 정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것은 한 7%대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평 대비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실제 작년에 불수능이라고 했던 영어 난이도에 거의 근접할 정도라서 꽤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이 가장 적절한 비율입니까? 이게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상대평가로는 1등급이 4%까지거든요. 근데 절대평가에서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7% 정도 되면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올해는 적정하게 나왔다. 네. 그런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난해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을 치르고 있는데, 자,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는 이제 공통 문제를 풀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따른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적절한 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이 출제 의도를 이제 밝힐 때도 이 시험 구조상 쉬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떤 제약을 받지 않으면 이제 그쪽 쏠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선택 과목의 점수 계산법과 그리고 자연계열 상위권 대학에서 지정을 하는 과목이 있어요. 미적분 기하.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미적분과 기하로 쏠리게끔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접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 평가원에서 이제 5번의 시험을 이미 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의 준킬러 문제 쪽을 좀 어렵게 내면서 선택 과목을 좀 평이하게 내면 상대적으로 유불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구된 걸 가장 반영한 수능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그래픽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국어와 수학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통 문제 있고 선택 과목에 따른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자, 지금 옆에 보면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00분위 점수가 있어요. 100점 만점 100점 이 점수가 있을 테고요. 표준 점수로 환산한 점수가 있을 텐데 이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받은 이 원점수를 가지고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잘 받는지 못 받는지를 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준 점수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집단에서 보는 점수의 평균 점수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상대적으로 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보통 어려우면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내 점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거고 또 그러한 시험의 경우 다 맞는 원점수 100점은 표준 점수를 크게 갖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표준 점수고 100분 있는 표준 점수와 다른 방식으로 그냥 등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97%다 그러면 나를 포함해서 내 점수대 이하가 이제 전체 100명이라고 하면 이제 97명이 있다라는 개념이라서 표준 점수는 약간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정도가 좀 느껴지는데 그것과 좀 다르게 100분위는 등수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자, 지금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 최고 점수 그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9점, 이게 작년 수능 기준이죠.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147점.
그리고 수학으로 가보면 미적분 선택했을 때 최고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7점, 네. 기하 147,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144거든요. 네. 자, 그러면 같은 점수라 해도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좀 유리한 겁니까? 네, 여기서는 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소가 예. 있었거든요. 점수 계산법과 이제 과목을 지정한 대학교 때문에 잘한 학생들이 몰리는 이제 예. 과목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점수 계산법상 단순하게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이게 아니라 예. 그 시험 보는 선택 과목의 집단이 공통 과목에서 얼마나 받는지 또 선택 과목에서 어떻게 받는지 이 점수를 좀 복잡하게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수한 좀 상당히 점수가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표준 점수를 높게 받아가게끔 점수가 계산이 돼요.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네. 네. 근데 또 지난해 높은 성적을 받았던 상위권 이과 학생들이 문과의 학과를 대거 지원하는 이른바 그 문과 침공 현상이 발생했는데 이거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통합수능 첫 해였는데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막상 정시 지원을 하려고 보니 상대적으로 점수가 이제 좀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문과 쪽으로 혹시 넘어가면 어떨까 봤더니 이게 상당히 좋은 이제 네. 대학과 학과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과 학과를 지원할 때보다 내가 문과로 돌렸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학교나 학과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과에서 문과로 돌렸을 때. 왜냐하면 처음에 정시 지원하기 전에는 그걸 알기가 힘든데요. 실제 정시 지원을 할 때는 지원 가능한 점수대들이 이제 환산 점수가 나와요. 예. 그럼 이렇게 이쪽 저쪽 넣어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합격 가능한 점수들이 이제 체크가 되는데 완전히 이제 훨씬 더 괜찮은 매력적인 학교와 학과들이 보이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과 침공이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올해는 2년 차기 때문에 이미 2년 차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학습이 다 됐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교차 지원한 이 비율에 비해서 거의 그 이상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대의 경우는 올해부터 정시에서 교과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의 경우는 교차 지원율이 다소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대학에서는 작년 이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문과 학생들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우선 현실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가채점을 채점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우선 수시와 정시 중에 우선 가능하다면 이 점수로 가능한 정시 지원 가능 점수 그 대학을 체크를 해보고 그렇다면 그거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이제 우선 수시에 집중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 수시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정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받은 이 점수에서 가장 유리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을 우선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그 시점에서 이 모의 지원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보통 있습니다. 네. 자, 그걸 참고해서 실제 자연계 학생들이 이 문과로 넘어오는 비율도 좀 체크하고 문과 내에서 내가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지를 두 가지 요소를 좀 같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와, 시험도 어려운데 이런 입시 전략까지 공부해서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 조금 잠시 뒤에 조금 더 알아보고요. 출제위원장께서 국어 영어 EBS 연계율이 50%대라고 했고요. 체감 연계율을 높이려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 수능에서는 이 수준에서 잘 맞춰졌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실제 아이들이 느끼기에 EBS 연계율의 50% 정도로 느낍니까? 보통 이제 시험이 이제 출제가 되고 나면 연계율은 이제 보통 확인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각 과목별로 50% 이상이 나왔으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직접 연계가 아니라 간접 연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낄 때는 분명히 연계율이 체크된 문항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시험 상황에서 느꼈을 때는 크게 이제 체감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문을 가져다 쓴다든가 이렇게 좀 연계만 지문을 한다는 또 거죠? 직접 하지도 않고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을 내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느낀 체감은 네. 좀 높이고 싶었지만 막상 느끼는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전략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 네. 오늘 조금 놀고 이제 학생들이 가채점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일 가채점을 할 텐데 이 가채점 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이제 가채점을 하면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이 정도면 어디를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원 가능한 점수가 약간 총점 기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원점수가 나중에 표준 점수 계산하고 좀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최초의 원점수 상태인 것도 있고 또 하나 그 해당 반영 비율이 높은 그 모집 단위마다 다른데 그걸 반영하지 않고 단순하게 이 점수가 이 정도 갈 수 있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자칫 위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입시기관에서 보통 내일 오전 정도면 이제 점수가 분석이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 중엔 단순하게 몇 점이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좀 온라인 서비스에 넣어서 실제 지원 가능한지도 보면 되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원점수 대비 뭐 예를 들어 자연계라고 하면 수학, 과학이 높으면 좀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수학, 과학이 상대적으로 점수 좀 잘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받은 원점수와 비교하고 있는 점수대 했을 때 좀 더 여유 있게 봐도 좋고, 만약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좀 많이 망쳤다라고 하면 그 제시하고 있는 기준 점수보다는 조금 마이너스해서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점수를 그럼 보고 네. 가채점 한 걸 보고 내가 정시로 지원할지 아니면 지금 수능 그러니까 앞서 수시 지원한 대학들이 많을 텐데 여기 나머지 일정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 가채점을 하면 실은 그 예.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첫 번째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최저 등급도 좀 잘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최저 등급이 있는 전형이라고 하면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정시 지원 가능한 점수대보다는 약간 상향 지원하는 네.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경우는 보통 대학별 고사를 응시하러 네.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과연 수능 최저를 맞추고 있는지부터 빨리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예. 자, 이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면 수능 점수가 그럼 정시는 좀 불리할 테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시 모집 대학에 지원한 대학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될 텐데 면접이나 논술 봐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네. 좀 주의할 점들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막상 이제 원서를 냈을 때 논술이나 이제 면접 전형이 있는 학과에 이제 지원을 하겠지만 네.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자, 이제 가채점 실시하고 나면 그 대학별 고사를 응시해야 되는 경우라면 시간이 주어진 게 예. 많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선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각 대학교 이제 내가 응시한 학교가 있다면 그 대학교에 입학처에 들어가면 기본 기출 문제나 예시 문항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논술 문제 같은 경우도 출제되는 뭐 과목이나 단원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면접도 제시문 기반형인지 서류 기반형인지 또 다중 미니 면접 예. 상황인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습도 좀 해보면 좋고요. 뭐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든지 좀 말하는 걸 연습한다든지 좀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예. 대학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니까 이게 다 다르죠. 네, 맞습니다. 예, 그걸 꼼꼼히 확인해서 이 대학이 어떤 걸 원하는지 요걸 체크하고 논술이나 면접을 치르는 게 유리할 거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번 수능은 졸업생, 검정고시생, 이른바 N수생 비율이 지금 보니까 30%를 넘었더라고요. 이게 2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네, 꽤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재학생들이 정시 전형이 좀 불리해지는 겁니까?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느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까? 우선은 N수생 입장에서, 그러니까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정시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거의 물론 N수생 중에서도 수시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야 되는 것은 거의 수능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합니다. 자, 또 그 한편 재학생 입장에서는 이미 수시 원서를 냈고요. 실제 전국적으로는 수시가 80% 정도 되고 네. 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60% 정도 되기 때문에 좀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이게 불리하다라고는 보지 말고 현 시점에서 내가 수시에 집중할지 정시에 집중할지라고 네. 생각을 하면 꼭 너무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에서 가나다군 이 3번의 복수 지원 기회가 있는데 가, 나, 다군에서 이렇게 약간 변동되는 대학들이 있어서 네. 이것도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12월 9일 날에 이제 성적 통지가 공식적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내일은 가채점이고 정확한 성적은 12월 9일에 알 수 있고 네. 네,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일정들이 또 이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제 수능이라는 거는 수학 능력을 시험 보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학력고사에서 수학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바뀐 제도인데 올해가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이 수능 역사도 오래됐지만 이 입시 변화가 상당히 그 사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뭐 절대평가만으로 그 등급으로만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그런 것처럼 분명히 입시 변화에 따라서 수능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또 네. 한편 거듭하면서 이 시험 자체 평가 기준들이나 어떤 테스트적으로 충분히 안정궤도에 있습니다. 아, 단 통합 수능으로 2년 차에 가다 보니까 약간 혼란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계속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단 이제 2028년에 이제 고교학점제와 연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어서 예. 분명히 교육 당국에서
새로운 수능 체제, 입시 체제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곧 예, 발표할 이 걸로 고교 알고 있습니다. 학점제는 지금 중학생 학생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인데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예. 기존보다는 이제 대학교 학점을 이수하는 것처럼 약간 좀 개념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예. 네, 점수 체제도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요. 예, 매년 달라지는 입시제도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그리고 입시 전략 짚어봤습니다. 김원중 강남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대한 선물 꾸러미를 가져왔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확대 회담부터 단독 회담에 이어 오찬까지 2시간 반을 함께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를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초대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레드카펫에 직접 마중 나가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윤 대통령은 사우디가 중동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경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사이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또 네온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또 문화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3년 만에 방한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특히 에너지와 방위 산업, 인프라 건설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화답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호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극비에 붙여진 회담 장소는 한남동 관저. 미스터 에브리싱은 윤 대통령 부부가 입주한 지 열흘 만에 첫 번째 손님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업무동은 물론 가족 공간인 거실과 정원까지 내주며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두 사람은 통역만 대동한 채 정원을 거닐었는데 빈 살만 왕세자는 처음으로 초대됐다니 정말 기쁘다, 정원도 아름답다고 감탄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오찬 땐 할랄식 한식과 알코올이 없는 오미자 칵테일로 배려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문이 양국의 득이 되길 기원한다고 방명록을 남겼고 윤 대통령은 나갈 때도 살뜰하게 배웅했습니다. 양측은 확대회담과 단독 환담, 오찬까지 예정 시간의 2배인 2시간 반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고위층의 만남으로 기업들의 투자 협력 공간을 열어줬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대기업 총수들과도 만나 네옴시티 건설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들은 사우디 측과 각종 투자 계약을 체결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박공구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국내 20대 그룹 총수 중 8명이 서울 롯데호텔을 찾았습니다. 애초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정의선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하나솔루션 부회장 4명만 보려고 했으나 나중에 두산과 CJ 등 4개 회사가 추가됐습니다. 회장님, 오늘 어떤 말씀 나누실 거예요? 티타임 형식으로 이뤄진 회동은 예상했던 1시간을 훨씬 넘게 이어졌습니다. 재계는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초대형 신도시 계획, 네옴시티 프로젝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670조 원을 투자해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고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이 같은 기대는 회동에 앞서 열린 투자 포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대주주인 S-Oil은 국내 단일 외국인 투자로는 최대인 70억 달러, 9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Oil 2단계 사업 샤인 프로젝트는 양국의 보완적인 에너지 산업 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 산업의 저탄소,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해 나갈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옴시티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포스코 등이 사우디 측과 그린 수소와 암모니아 공장 건설 MOU를 맺었습니다. 공사 규모는 8조 5천억 원. 여기에 현대로템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 철도 협력을 약속하는 등 이번 투자 포럼에서 양측이 맺은 계약과 양해각서는 총 26건으로 300억 달러, 약 40조 원에 이릅니다. These projects are unprecedented in scale and ambition, and they offer unlimited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이 같은 협력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한국에는 1970년대 중동 특수에 비견될 만큼 경제적 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재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속에 휘청이는 우리 경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은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재산은 2조 달러로 알려졌죠.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인 639조 원의 4배 수준입니다. 자, 그 위세는 숙소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인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통하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번 방안에서 내놓은 우리나라와의 협약은 건당 수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의 차원이 달랐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택한 숙소는 서울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입니다. 왕세자 일행은 방안 앞뒤로 이 호텔 객실을 400여 개나 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왕세자가 묵는 객실인 이규제큐티브 스위트룸은 460제곱미터 크기로 일방 요금은 무려 2,200만 원입니다. 객실에는 침실 2개에 응접실, 회의실은 물론 사우나에 그랜드 피아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롯데호텔 주변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왕세자가 투숙한 신관 출입구 앞에는 흰색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드나드는 사람을 아예 볼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가림막 앞으론 바리케이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요원은 물론이고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한 왕세자 경호원들이 소총으로 무장하고 주위를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들도 영접에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항에 직접 나가 왕세자를 맞았고 SO일은 방안에 맞춰 본사 사옥 외벽에 대형 환영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인 SO일의 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로, 아람코의 대주주는 다름 아닌 빈살만 왕세자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윗선 수사가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4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에도 처음으로 수사관들이 투입됐는데 재난이나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와 상황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혼잡경비 등을 책임지지만 실무를 맡지 않아 무용지물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일상적이고 이제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는 이제 서울청장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지휘해서 대응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심야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실은 강제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건과 별개로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특수보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보는 출범 보름이 넘도록 일선 실무자들 중심으로만 수사를 붙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주가 돼서야 참고인으로라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참사 20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른바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수보는 행안부나 서울시에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된 인물은 없고 기존 수사의 연장선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도 수사 범위에 제한은 없고 수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에 재난이나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던 부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밀턴 호텔 불법 증축을 마지막으로 좀처럼 확대되지 못하던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강제 수사를 계기로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부적절하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공개하자 공무원이 이를 유출했을 수 있다며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검찰과 별개로 서울경찰청도 두 온라인 매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거나 부적절하게 명단을 확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 사건을 다수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실무 준비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이번 주말이 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전 야 3당 원내대표들에 이어 이번엔 민주당 4선 이상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당 중진들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회의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라면서 이번 주 안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일정을 볼 때 24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촉구를 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위원장과 간사 등에 대한 인선 착수에 나서며 다시 한번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에 데드라인에 거의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여야 협의 창구를 열어두고 기다리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협의가 먼저라며 여당 설득을 강조했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여야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별 성과 없이 정쟁으로만 끝낼 수가 있어서 고심 끝에 양당에 오는 21일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내부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명단 제출엔 부정적입니다. 증인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의 말싸움 그냥 단순히 그냥 정쟁에 그냥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대신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번 참사로 불순한 정치적 이속을 채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되려면 서둘러 특위 구성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여야 협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내일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일부 진술만 듣고 거짓된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 관계가 명백하다며 영장 발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실장의 혐의 중 하나는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2014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대가로 뒷돈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 실장 소환 조사에서 선고비용 사용 여부 등 용처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돈이 오갔다는 시점 자체가 모순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실장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면서 맞수인 새누리당 후보가 대장동 비리에 연루됐다고 공격할 때인데 어떻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허위란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3천만 원을 건네러 자택에 왔을 때 CCTV가 없는 계단을 이용했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아파트 계단 앞에도 CCTV가 있어서 모습이 찍힐 수밖에 없는데도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거짓 진술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정 실장 측의 문제제기에 반박했습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자택으로 찾아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당시엔 정 실장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CCTV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걸어서 올라갔다며 모든 게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검찰 역시 진술만으로는 수사하지 않는다며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정 실장은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대장동 일당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428억 원을 나누어 갖기로 한 혐의,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 시절인 2013년부터 재작년 사이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 1억 4천만 원을 받는 등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라고 표현하면서 이 대표와 사실상 한 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검찰이 이 대표까지 직접 조사하게 될지를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연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몸통이라는 주장과 함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문재인 정부가 연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다가오자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해 무조건 사법 처리하려는 표적 수사이자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은 합리성, 객관성,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고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유동규의 진술에 의존한 터무니없는 정치 수사, 조작 수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런 주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토착 비리 수사일 뿐 민주당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히 민주당의 간부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의 범죄 수사입니다. 시스템에 맞춰서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 실장 수사는 사필 규정이다. 의혹의 몸통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답하라며 이 대표를 거세게 몰아세웠습니다. 동시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연루소를 제기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대북 송금액 100억 원과 북한 고위층에 전달된 명품 시계들이 남북 정상회담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냐는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업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이런 한 장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을 지라시 생산 공장에 빗대면서 발언에 대한 외교적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검찰은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 사업가로부터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기획 공작 수사라면서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5차례에 걸친 뇌물수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작년 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후 3월에 1천만 원이 추가로 전달됐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 사업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였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21대 총선 선거 비용 명목이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 태양광 전기 사업과 관련해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으로 1천만 원, 각종 인사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 원씩 모두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뇌물수수와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시됐는데 노 의원은 정치 생명까지 걸며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검찰이 기획 공작 수사로 직무 관련성도 없는 태양광 사업을 엮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지 야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보복수사, 기획수사, 공작 수사입니다. 특히 노 의원은 청탁 내용과 자신이 활동한 상임위 등의 업무 연관성에 전혀 없다는 논리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다면 알선수뢰죄는 성립될 뿐 아니라 소속 상임위와 관련된 혐의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은 조금씩 엇갈립니다.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다는 노 의원과 달리 박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그간의 친분을 바탕으로 1,000여만 원을 건넨 적은 있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의 운전기사였던 A 씨도 YTN 취재진에 박 씨 부부가 노 의원을 만나러 갈 때 함께 국회에 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진술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시점을 저울질하기엔 이르다며 당분간 국회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이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MBC에 대해서 사실상 기업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MBC와 기자협회는 즉각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은 대통령 순방에서 전용기 탑승이 배제된 MBC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포기하는 방송은 든든한 물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서 MBC 광고기업 불매운동에 기업들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MBC는 국민의힘이 급기야 광고 중단 압박까지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가장 저열한 언론 탄압 수단이라면서 자유시장 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협회도 정권의 눈밖에 나면 어느 언론사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도 유신 시대 50 시절에나 가능했던 관제 언론을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욕설을 감춰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치졸하게 복수를 하다니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이런 말할 배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바른 소리, 쓴소리 할 수 있는 여당 지도부가 먼저 되십시오.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에 이어 이번에는 광고 중단 압박 논란까지 겹치며 윤석열 정부 언론 정책을 두고 한동안 여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고 실세라고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을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과 경제계가 모두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최고 세계의 부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누군지 김준일 대표님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네. 1985년생이니까 이준석 전 대표랑 동갑이네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자산이 2조 달러, 뭐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한 2,700조 원. 아, 예. 우리나라
내년도 예산 한 4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길 때 이 빈살만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 그리고 이게 개인 자산과 뭐 국가 자산과 이런 게 그렇죠. 섞여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가장 돈 많은 사람이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좀 여러 논란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미스터 에브리띵 그래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뭐 모스트 덴저러스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한국으로 따지면 조선시대 태종 같은 사람이에요. 2017년에 형제은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원래 왕세자가 사촌형이었거든요. 사촌형을 죽이고, 사우디는 형제한테 이렇게 물려주고 있죠. 그런데 사촌형을 죽이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본인이 집권은 아니죠. 원래 왕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요 요직을 맡고 뭐 국방장관 맡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2020년부터 이제 총리로 등극을 했는데, 뭐 사실상 지금 사우디를 통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왔다. 사실상 사우디 정상이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 뭐 왕위 계승자로 지명이 됐으니까 최고 실권자는 맞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뭐 확대 회담, 단독 회담, 오찬까지 해서 2시간 반을 함께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족 공간인 거실도 내주고 정원도 보여주고, 그야말로 뭐 국빈급 그 이상의 대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다 있겠죠. 그 느낌이 네. 뭐랄까, 이렇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온 뭐 선물 보따리 잔뜩 들고 와서 거기 나눠주려고 하니까 야, 저 선물 보따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름은 무하마드죠. 빈 살만이라는 것은 살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이 라덴의 아들 오사마라는 뜻이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00조 내지 2,800조의 재산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우디는 왕가니까 그 국가의 재산이 전부 다 자기 거 뭐 이렇게 그 계산되잖아요. 개인 재산도 있는 거고 뭐 섞여서 있는 건데, 우리로서는 지금 저분이 그 사우디 개혁, 그러니까 저분은 그 성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굉장히 개혁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뭐 그 참여, 여성의 사회 참여 같은 것을 허용하겠다. 운전도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서 서방 언론에서는 한때 굉장히 환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굉장히 차가운 면이 있어요. 61세 된 자기의 사촌형을 숙청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왕세자가 된 다음에 또 자신을 비판하던 자말 카스쿠지라는 그 사우디 출신의 미국 언론인을 투르키에, 그러니까 지금 터키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유인을 해서 거기 살해를 했어요. 2018년이었죠,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언론이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4년의 시간이, 물론 이제 살만은 본인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 본인이 지시하는 녹음 같은 것들이 공개되기도 했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다른 모든 나라들이 살만을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였는데 4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이제 워낙 재력이 그 튼튼하니 투자 규모도 뭐 단위가 다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무슨 40조 정도 되는 돈을 기업들과 서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대통령으로서도 최대한 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오늘 대통령실 상당히 환대하는 모습이고 지금 오찬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메뉴도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찬은 이제 한식으로 했는데 할랄 방식으로 조리를 해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뭐 먹어야 되는 음식들이 이제 그 할랄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전통에 맞게 이제 뭐 조리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오찬에 들어가는 음료도 논알콜, 이제 알코올이 안 들어간 오미자 칵테일, 그래서 뭐 술같이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를 했는데, 이 빈 살만이, 그러니까 보통 사우디의 왕가의 사람들이 이제 무슬림이기는 한데 술 담배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은밀하게. 근데 그리고 법으로는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거든요. 거기 법으로. 법으로. 근데 다 4명 정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 근데 공식적으로 빈 살만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도 1명밖에 없대요. 물론 뭐 부인 1명 외에 어떻게 뭐 사생활이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약간 그래서 그런 엄격한 또 원칙주의적인 면을 보이는데, 아까 전에 김주혁 비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개혁 개방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메뉴들은 상당히 이제 무슬림에 맞춰서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접대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한 사우디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는데 이건 어떤 성격인가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여기서 이제 어쨌든 에너지라든가 무슨 자원 문제 등에 서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사우디도 저희의 그 기술, IT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로서는 이제 그 워낙 부국이니까 거기 참여해서 건설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이제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해서 이 파트너십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위원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아직까지 확실치가 않아서 어느 정도로 규모로 이루어질지 앞으로 어떤 단계의 그 협조를 해나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빨리빨리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위원회 같긴 한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빈살만 왕세자 방한에 주목되는 이유가 있죠. 사막 한가운데 짓는 그 네옴시티라는 사우디의 이제 미래 도시인데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 뭐 영상으로 청사진만 봐가지고 근데 저게 솔직히 가능할까? 지금 뭐 이제 화면으로도 나가는데 이게 길이가 한 180km 그래서 서울에서 강릉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가 이거를 좁고 길게 쭉 연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최종 길이가 180km 정도 된다라는 거고 면적이 서울의 44배래요. 근데 이거 그냥 도시가 아니라 완전 스마트 시티.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초고속 열차도 다니고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뭐 자동차 뭐 이런 걸로 하고 있고 뭐 자급자족형 뭐 그래서 이게 완전히 조금 첨단 도시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하는 게 그 블랙팬서의 와칸다 왕국 그런 것처럼 지금 만든다라는 이런 비유도 나오는데 지금 기술로 이게 가능하고 이 정도 규모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가는 이런 거라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뭐 규모가 작게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지금 MOU를 지금 오늘 26건을 한국 기업이 이제 사우디랑 체결을 했거든요. 거기에 눈에 띄는 게 삼성물산이 이제 체결을 한 내용을 보면은 모듈러 이제 하우스 이런 것들을 계약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듈러가 이제 레고처럼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만 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게 1만 개가 뭐냐면은 건설을 위한 임직원이 머물 그 집이 1만 개라는 거예요. 건설을 위한 임직원이 머물 집을 짓는. 그게 이제 삼성물산이 계약을 한 거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요거를 실제 그 네옴시티에도 적용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이제 관계사죠. 거기에서는 이제 고속철 뭐 이런 것들 각종 열차와 관련해서 또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MOU를 체결을 하고 그 규모만 지금 MOU 규모만 40조 원이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지금 때문에 이미 체결한 것만 그렇다는 거죠? 체결한 거고 이게 지금 총액이 한 670조 원 되거든요. 이 규모가. 그럼 한국이 지금은 한 8%? 뭐 정도 되는데 이게 더 늘어나면 뭐 20%까지 뭐 참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건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IT 전기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 포함한 재계 인사들 총수들 총 출동한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김종희 의원님, 2030년 우리가 부산 엑스포 추진 중인데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도 2030년에 유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이때는? 그거는 또 별개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저희가 유치하든가 뭐 사우디가 유치하든가 했다고 해서 뭐 그 이전에 우리가 맺은 계약 다 그만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네옴시티라는 게 뉴라는 영어 단어에다가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M으로 시작하는 미래 단어 그리고 시티니까 새로운 미래 도시다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폭이 한 200m 되는 곳에 높이가 또 몇백 미터 되는 곳에 유리로 다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사우디가 그냥 사막 한 곳에다가 사막에다가 그냥 이렇게 유리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그 온갖 그 나무들 뭐 이런 것들 다 심어서 환상적인 그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청사진은 환상적인데. 저게 정말 가능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게 아니면은 그냥 그 굉장히 그 창의력이 뛰어난 어떤 저 빈살만 대통령의 그냥 펫 비즈니스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저게 진짜로 완성된다면 지구상에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이거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사실은 사우디가 먼저 이미 오래전부터 표를 다지고 있어서 전 세계 네. 표를 분석해 보면 사실상 한 70%는 사우디가 이미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리 정말 열심히 뛰어야겠군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이게 뭐 예전에 88 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정도의 뒤집기 막 이런 거가 이제 뭐 좀 기적적인 거를 원하는데 부산 엑스포를 개최를 하면 그때 가장 장밋빛 희망이 경제 유발 효과를 60조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좀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지금 투자 금액만 현금으로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음이냐 현금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아니 근데 차리냐, 저 예. 살만이 2019년에도 왔어요. 예. 그때도 한 20조 가량의 MOU를 체결했어요. 근데 그중에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와서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어디까지 구체화될 것이냐는 조금은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40조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는 하는데 이거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 마치고 와서도 이렇게 국내에서도 지금 외교전을 쉼없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통령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N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긍정평가가 29%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 62%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는데요. 김종경 의원님, 그 해외 순방 효과는 이번에도 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일반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감성적인 부분과 뭐 또 순방의 실질적인 효과 부분이 있을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순방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네. 그 한미 회담, 한일 회담 그리고 한미일 회담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한중도 시진핑과 더불어서 한중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각자의 입장을 다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그 이전처럼 뭐 약간 굴종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핵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도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회담은 굉장히 잘 됐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회담하면서 가기 전부터 MBC와의 어떤 그 감정적인 갈등 문제, 전용기가 탑승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들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실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덮어버린 부분이 있고요. 또 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앙코르와트 외 그 함께 가는 배우자 프로그램을 가지 않고 다른 무슨 저 심장병 어린이 거기 방문을 했느냐, 네. 누구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꼈느냐 마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별로 이렇게 그 큰 흐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네. 대부분의 회담 부분 중요한 성과 부분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었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러나 네. 그 효과를 국민들께 이게 보여드리는 것은 좀 시간이 모자랐다. 모자랐다. 네. 예, 감성적인 부분을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회담, 한일 회담, 한중 회담까지 다 이번에 열고 왔는데 그 순방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날 법도 한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해외 순방에 따른 부수적인 논란 이런 부분이랑 이태원 참사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MBS의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해요. 그렇죠. 이게 전주가 아니니까 전에 조사가 11월 3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한 4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조사가 됐고 실제 조사는 그러니까 더 앞에서 한 거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정부가 정말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 이후의 수습 과정에서의 아무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모습들, 뭐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장관을 포함해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좀 모르쇠로 일관하는 요거가 하나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순방에서의 여러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징크스로 좀 굳어지는 것 같아요. 해외 순방만 가면은 지지율이 떨어진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역대 정부에서는 다 올라갔었고 웬만하면은 소폭이라도.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금 다 떨어졌어요. 전부 다 해외만 나갔다 하면은 지지율을 생각하면은 진짜 그냥 국내에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논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로 이번 성과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할 의지가 있었느냐.
근데 대부분 스스로 자초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취재제야, 뭐 MBC 전용기 탑승 배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논란도 물론 뭐 야당이 무리하게 좀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런 빌미를 주냐라는 거죠. 좀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이게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적절한 조치였다. 이게 65%로 월등히 높은 모습이거든요. 자, 김종익 의원님,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시기도 하고 여당의 비대위원이시니까 이 계속 이런 불필요한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디서 이 지지율 상승의 동력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 동력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큰 방향에 있어서는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 관계라든가 한일 관계라든가 북핵에 대한 대응, 그 중국에 대한 입장, 뭐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는 그 이전 정권과 다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이전 정권이 잘못해오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서 계속 그 갈등과 논쟁을 빚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큰 흐름 자체를 이렇게 덮어버려서 국민들께 정말로 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인식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매우 아쉽고 사실 뭐 보면은 MBC나 가는 데 있어서 뭐 탑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들은 굉장히 이제 뭐 화가 나고 엄청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큰 성과 자체에 비했을 때 과연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도 뭐 물론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이건 언론의 자유와 관계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는 뭐 그것이 언론 자유가 아니라 부당한 어떤 계속된 왜곡 보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방어 조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 저도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 감정에서 어느 정도 크게 받아들이냐 이건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몫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김상훈 비상대책위원이요.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MBC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또 논란입니다. 주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제 빌긴 했는데요. 뭐 기업에 MBC 광고를 하지 말라는 사실상의 이제 압박으로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거는 뭐 이제 1980년대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인 좀 악몽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뉴스톱이라는 매체에 있지만 전에는 경향신문에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광고가 경향신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갑자기 기업들이 광고를 끊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광고를 안 주냐라고 기업들한테 물어보면은 정부 뭐 기관 뭐 아니면 여기에서 전화가 온대요. 요즘 경향신문에 광고하는 거 잘 봤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거는 실제 기사도 났어요 당시에 그 비슷한 이 사례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 위축이 돼가지고 광고를 못 줘가지고 경향신문이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뭐 월급도 한번 잘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금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생각이 나는 게 하나가 있고 저거는 지금 불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광고 불매 운동이 있어요. 시민들이 네. 자발적으로 한. 근데 2009년 2월에 법원 판례가 나오는데요. 광고 영업은 보호받아야 될 법익이다. 이렇게 판사가 이제 얘기를 하고 광고 불매 운동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다만 이게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이제 처벌한다라고 당시에 있었거든요. 저거를 지금 다른 분도 아니고 집권 여당에서 은밀하게도 아니고 대놓고 저렇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 탄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금 모든 과정은 지금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탄압하는 길로 지금 가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예. 너무 위험한 발언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는데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님이 맞은편에 계셨으니까 저는 지금 그 의견이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비대위원이시니까요. 이제 저 회의석상에 같이 계셨을 네, 같이 있었습니다. 예.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첫째는 네. 저게 이제 그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비대위원들이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입장을 발표를 하는데 예. 그게 전혀 사전 조율되지 않아요. 각자가 무슨 얘기를 할지 저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김상훈 의원이 저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좀 당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 공개되는 걸 알고 하신 당연히 아는 거죠. 카메라 앞에 다 서 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예. 어떠한 기업들이 물론 80년대가 아니고 그냥 90년대도 아닌데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렇게 하면 뭐 기업이 광고를 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기업들이 무서워라. 그러니까 나 광고 주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할 기업은 제가 알기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압력을 행사한다면 조용히 전화를 하든가 뭐 당신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압력을 행사할 텐데 그게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어느 기업이 그거를 내가 그러면 만약에 광고를 안 주면 그 얘기 듣고서 광고 안 줬다는 소리 들을 텐데 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 저런 말씀이 이제 제가 동료 그 비대위원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네. 그 말씀을 하신 것들이 그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물론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MBC가 저렇게 왜곡 보도를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에 광고가 계속하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대위원 자리 입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게 좀 약간 듣는 네. 여러 가지 반발을 지금 당장 사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그게 좀 적절치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국민들 하게 됩니다. 듣기에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인 건 공식석상에서 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당장 뭐 MBC뿐만이 아니라 기자협회에서도 성명이 나왔고요. 근데 그 비대위원 사이에서는 뭐 이분이 계속 비대위원직을 수행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실 저 회의를 한 다음에 흩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한 사실은 없고요. 예. 그 비대위원 개인의 입장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다. 자, 이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찰이 어제 민주당 사선 노웅래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혐의가 보니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이더라고요. 자, 이게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게 노웅래 의원의 주장인데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또 검찰 판단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제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아주 먼 기간도 아니고 근래 2020년 총선 전에 2월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6천만 원을 5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이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예.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부총장한테 뇌물을 전달한 사람이 뭐 추가로 이제 검찰 조사에서 노웅래 의원한테도 전달을 했다라는 건데 이 박모 씨의 부인이 만나가지고 예.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노웅래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뭐 언론, 그러니까 정권, 그러니까 야당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내용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다 조작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들이 여러 민주당 내에서도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사마다 뭐 단독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는데, 자, 노웅래 의원 오늘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태양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검찰은 저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과
탈원전 등으로 엮을 것이고 결국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며 잔악무도한 야당 탄압입니다. 네, 저는 태양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노위 소속이었다. 검찰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아까 김준일 대표가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진술이라든가 그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이 얼마 전에 왜 민주연구원 원장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언론에서 무슨 그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표현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개딸이라고 하는 분들 강성 지지자들의 등살을 못 이겨서 그만뒀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이른바 친명계가 아니라 이게 친명계가 아니어서 그런 그 비난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수사가 본인은 다 알거든요. 이게 수사가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서 그 민주원장 연구원 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일이 문제가 되면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내려놓은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보시지만 굉장히 외로워요. 주변에 아무도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혼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그 정진상. 네, 정진상 실장이나 정진상 실장, 김용 그 씨에 대해서 그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가나 할 때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주변에 서서 대변인이 나서서 막 그 반박을 하셨던 그런 거를 보면 아 이게 좀 현역 의원이 저렇게 사선입니다. 사선 의원이 지금 말한 대로 저게 무슨 뭐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적어도 저런 경우는 사실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와서 병풍을 좀 서주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게 확실히 확정될 때까지는 좀 부인하고 힘을 실어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저런 거 보면 아, 이 민주당 내에서 참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과 측근이 아닌 사람에 대한 그런 대우는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것들이 뭐 아주 뚜렷하네요. 예, 저 화면 기자회견하는 장면 보시고 김준일 대표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외로워 보이네요. 외로워 보이는 건 맞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것도 맞습니다. 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이 그냥 단순히 측근이 아니라 이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의 위기라고 어느 정도 인식한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이거 김용 그리고 정진상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이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정확하게 민주연구원이고 뭐 이렇기는 하지만은 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 의원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주거지가 침탈당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격분한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서도 이거 맞아? 이게 정말로 보복 수사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허위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좀 언급을 했거든요. 이재명 측근 수사는 좀 무리한 수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노웅래 의원 수사에 대해서는 100%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결론은 아직 좀 이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마 민주당 의원들도 전체적으로 좀 그 기류인 것 같아요. 이 기류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조금 옆에 서는 게 지금은 조금 나중에 왜냐면 이게 한번 화면 나오면 이게 자료 화면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옆에 서고 또 무리하게 옹호했네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검찰 수사 지켜보자 이런 기류인 것 같습니다.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청구할 때인가 이때 대변인이 직접 정진상 실장 측의 입장을 발표하는 걸 이제 보기도 했는데 내일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는 것을 두고 야당에서는 이제 탄압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청사를 나서면서 약간 약식 기자회견 같은 걸 했는데 이건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적극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당군일의 최대 비리에 가깝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아왔고 이 사건을 터뜨린 게 무슨 국민의힘이 터뜨린 게 아니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그 당 내부에 민주당 내부에서 먼저 제기가 됐던 것이고 언론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계속 나왔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후보였기 때문에 뭐 정치 탄압이라는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그 예년과 다르게 대선에서 패배하자마자 길을 쓰고 인천을 계양으로 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당대표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에게 오는 그 화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를 위해서 그런 자리들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최측근이라는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거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용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가 됐고, 그다음에 이 정진상 씨에 대해서도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만 유동규 씨가 나와서 계속 증언하는 걸 보면 그거를 저 사람이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아까 뭐 진술의 구체성 말씀하셨지만 뭐 5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어떻게 줬고 박스에다가 돈을 얼마를 넣어줬고 이거 다 시연해 봤더니 사실이라는데 그것을 거짓말로 했다? 그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노웅래 의원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인 뒷돈 수사 막는 게 검찰 개혁이냐,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런 오늘 입장도 한동훈 장관이 내놨는데 전체적으로 검찰의 지금 민주당 의원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듣겠습니다. 뭐 수사할 수 있죠. 근데 왜 나쁜 놈이 민주당에만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의힘에는 왜 아무런 수사가 없을까요? 뭐 그 외에 뭐 김건희 여사 수사 등등 해가지고 뭐 있는데 그냥 공평하게 나쁜 사람들 다 잡아넣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사의 비례성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벤토가 카타르 입성 후 처음으로 오전, 오후 두 차례 훈련을 소화하며 막바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보호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이어가면서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카타르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허재영 기자. 네, 카타르 도하입니다. 네, 지금 현지 시간이 좀 저녁 시간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 대표팀의 오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조금 전 오후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카타르 도착 후 처음으로 오전과 오후 두 번의 훈련을 소화하면서 점점 훈련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고 가볍게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전력 질주도 하고 볼을 차는 훈련도 하면서 경기 출전 가능성을 높인 건데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도 더욱 긍정적이었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해왔고 2주 정도 충분한 휴식을 취한 건 컨디션 조절에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손흥민의 출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리나라의 첫 상대 우루과이 언론들도 손흥민의 마스크 훈련 모습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ESPN은 카타르 월드컵을 빛낼 파워랭킹 50위까지 뽑았는데 손흥민 선수를 13위에 올렸습니다. 50명 중 아시아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우리의 조별리그 상대인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 선수 중에는 손흥민보다 높은 순위에 오른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사실 많은 이 관심이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나라 그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도 이제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한 거죠? 네, 김민재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하루 먼저 이곳 카타르 도하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부터는 모든 훈련을 초반 15분만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의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 조직력입니다. 수비진의 핵심인 김민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우루과이의 누네스나 포르투갈의 호날두 등 조별리그에서 세계적인 공격수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가 16강 진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곳 카타르에 도착한 첫날 26번째 생일도 맞았는데요. 숙소에서 기분 좋게 생일 잔치도 하고 생일 선물로는 우루과이전 승리를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수비수 중 처음으로 유럽 4대 리그에서 주전 자리를 꿰찬 김민재 선수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굉장히 관심인데요. 우리나라 축구팬 모두가 간절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3년 만인데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는 이견이 여전했지만 경제와 환경 분야 등은 협력의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번 회담 내용 도쿄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회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은 예정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45분간 이어졌는데요.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시 주석은 기시다 총리를 만나 웃는 얼굴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 주석은 세상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었다며 중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拥有很多的共同利益和合作空间。中日关系的重要性没有变，也不会变。 네, 기시다 일본 총리도 두 나라가 여러 협력 가능성뿐 아니라 많은 과제와 현안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地域と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とって共に重要な責任を有する大国であります。建設的かつ安定的な日中関係構築を双方の努力により加速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います。 네, 이번 회담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일본 하야시 외무성 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정상이 마주 앉아 양자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네, 이번 회담 내용을 조금 전에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북한과 타이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시 주석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타이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두 정상은 안보 분야에서 의사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핵 사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이 같았다고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안보 분야 외에 환경과 의료 등 서로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일본은 특히 중국의 일본산 식품 규제를 조속히 풀 것을 요구했고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좋은 시작이 됐다고 평했습니다. 중국 측도 이번 회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문 등의 형태로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악화해온 양국 관계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북한이 8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며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확장 억제를 강조했던 푸놈펜 성명을 두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군사적 대응은 더 맹렬해질 것이라고 언급한 지 약 2시간 만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48분쯤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에 속도는 마하 4로 탐지됐습니다. 지난 9일 이후 8일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겁니다. 미사일을 쏘기 직전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고 한반도에서 도발적인 군사적 활동을 강화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도 위협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일 정상이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한 푸놈펜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첫 반발로 풀이됩니다.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본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대강 정면승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 담화 직후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안보 위기의 일상화를 통해 한미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국회가 사드 요격 미사일보다 더 높은 곳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함대공 요격 미사일 SM-3 도입을 위한 예산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드보다 더 강력한 방어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YTN이 확보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입니다. 방위사업청의 내년도 사업 가운데 증감액된 49개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예결위는 SM-3급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 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SM-3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함대공 요격 미사일입니다. 고도 150에서 500km, 최대 사거리 2,500km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합니다. 예결위는 SM-3 도입을 긴급 소요로 전환하고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실층적인 다층 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M-3 미사일이 도입될 경우 해군의 신형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등에 우선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사드가 배치될 당시 미국의 포위 전략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어 이번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중국은 대한민국 안에 미사일 방어 체계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꼬투리를 찾아내서 이슈화를 하려고 그러고 우리 무장을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SM-3 미사일은 특히 한반도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만으로도 북핵의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와 함께 한 발당 가격이 2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도입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공동 창업자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루나 폭락 전 신 대표가 고점에서 처분에 거둔 차익 1,400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영 대표와 공동 설립했던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피의자 신분으로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폭락 직전에 1,400억 원 팔아치운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인터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들한테 할 말은 없으세요? 신 대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루나 코인을 폭락 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점에 매도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차이코퍼레이션 고객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두 동업자가 설계해 홍보한 테라폼랩스 사업 자체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신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조달원이 된 루나를 증권의 일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 나열된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대표는 재작년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다고 주장하며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 대표가 루나를 팔아 거둔 차익 1,4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해서 피해자 28만 명의 피해액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미리 추징 보전 조치한 겁니다. 지난 5월 시가총액 52조 원이 증발하면서 투자자들의 고소가 잇따랐던 테라루나 폭락 사태. 또 다른 창업자인 권도영 대표가 해외에 잠적한 상태에서 신 대표 소환 조사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주로 환담이 오가는 G20 만찬장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설전을 벌인 장면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중국이 캐나다 연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빚어진 일인데 진상은 뭘까요? 베이징에서 간정규 특파원입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연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언짢은 얼굴로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에게 무언가 말합니다. 전날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되자 부적절하다고 따지는 겁니다. 트루도 총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In Canada, we believe in free and open and frank dialogue, and that is what we will continue to have. We will continue to look to work constructively together, but there will be things we will disagree on. 표정이 굳어진 시 주석은 트루도 총리의 말을 끊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Let's create the conditions first. 앞서 캐나다 언론은 트루도 총리가 시 주석을 만나 공격적 간섭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섭이란 지난 2019년 캐나다 연방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정황을 가리킵니다. 캐나다 정보당국이 중국의 뒷돈을 받는 후보들의 비밀 조직을 발견했다는 보도의 후폭풍입니다. 중국이 캐나다 내에 무허가 경찰서를 운영 중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중국 경찰의 110 서비스 센터가 해외에 54곳이나 개설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감시 활동을 벌이는 비밀 경찰 조직이라는 건데 중국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你提到的机构不是警察站，在线办理驾驶证期满换证体检服务。 110은 중국 경찰 신고 번호인데다 관영 매체들도 해외 센터 관련 소식을 전한 적이 있어서 경찰 조직이 아니라는 해명이 오히려 석연치 않게 들리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22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은 22만 명으로 2017년의 6.1배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 원에서 올해 2,4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지게 됐다며 종부세가 세 부담을 늘릴 뿐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달 탐사 첫걸음으로 무인 비행에 나선 오리온 캡슐이 순항 중인 가운데 첫 지구 사진을 전송해 왔습니다. 오리온 안팎에 장착된 카메라로 포착한 사진에는 어둠 속에 푸른색으로 빛나는 지구와 함께 오리온 선체와 태양광 패널 일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실어 나르도록 설계된 우주선이 지구로 사진을 전송한 건 지난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년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리온은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진입한 뒤 SLS 상단 로켓을 떼어내고 자체 엔진을 이용해 비행 궤도를 조종하며 달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가을답지 않게 날이 무척 온화했습니다.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았고 여기에 따스한 가을볕도 더해져 더 온화하게 느껴졌는데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륙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중부와 경북에는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6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토요일인 모레는 하늘이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주말 내내 오락가락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